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의 합의금 장사 논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을 취재한 김혜인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12월 이 관련 보도 이후에 이 후속 보도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표가 보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자신에게 악의적 댓글을 단 이들에게 무더기 고소장을 날리고 있다는 내용, 최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소연이 여전히 고소장을 날리고 있으니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은 박 전 대표의 악플 소송에 대해 다시 한번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보도에서는 이 박 전 대표 측과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입장을 저희가 좀 보도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연락이 닿았습니까?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던 도중에 우연히 박 전 대표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고 박 전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유기견 안락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자신에게 악플을 단 수천 명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해 또다시 비난대에 오른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은 고소남용 피해자 연대를 만들고 박 전 대표를 부당이득, 공갈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소연은 합의금 장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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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지금 박 전 대표의 악플 소송은 줄었을까? 악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박 전 대표의 고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고소남용 피해자 연대 운영자의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 대표직에 있던 박소연 씨의 동물권 활동을 보고 신뢰가 생겨 7년간 케어에 후원했다는 A씨. 안락사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해 악플을 달았고 그렇게 믿었던 박 전 대표로부터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기사에 딱 한 줄 그냥 썼어요. 저로서는 7년 동안 박소연 전 대표를 믿었던, 가장 많이 응원해줬던 한 후원자로서 정말 가장 소극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거는 2021년 거의 2년 뒤에 받았습니다. 원하니까 뭐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전 대표의 소장을 받아든 또 다른 피해자 B씨. 위자료 200만 원을 내라는 고소장을 보자 놀란 마음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계속 사람을 계속 윽박지르고 막판에 그 돈 넣으라 그래. 정신없이 네 알겠다는 그 말 해서 법원에 답변서도 보내보고 소치와 부동의서도 보내보고 했는데 저는 이미 끝난 상황이랍니다. 그 돈을 내놔오랍니다. 그러면 일 때문에 그냥 직장 그만두고. 박 전 대표의 고소 남발은 상황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댓글을 쓰셔가지고 형사 고소를 당했던 분이세요. 근데 형사 조사 결과로는 이제 무혐의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작년 겨울쯤에 소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기암 환자분이세요. 어렵게 정말 생활하시는 분이고 하루하루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익명의 동물활동가는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고소라며 박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재판으로 가기 전 상대적으로 법에 무지한 악성 댓글자들에게 미리 소장으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박소연 씨가 그때 예전에 일베들을 고소를 하면서 좀 돈 맛을 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고 일단 소장이 막 날라오니까 겁나서 막 합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변호사 입장이나 아니면 박소연 씨 입장에서는 계속 고소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득인 거죠. 피해자 연대를 대리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 한두 시간 이내에 보통 소치하가 들어가서 이 모든 과정이 거의 3-4시간 만에 이루어져요. 거의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알아보고 합의를 번복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소연 케어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는 케어 구조팀에서 활동가로 있는 박 전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사회 시민으로서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다 모아서 기부를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일부 저한테 오는 거는 제가 다 모아가지고 그때 8천만 원 정도를 케어에 교육센터 만들고 해서 기부해가지고 기부 영수증 받은 것도 있어요. 아울러 이슈몰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물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져달라는 언론을 향한 일침도 남겼습니다. 아니 정말로 동물권에 대해서 저는 기자님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권이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의 주장하는 거,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게 동물권이 아니거든요. 쉽게 그냥 이슈몰이 하듯이 쓰시지 말고 정말로 동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짜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기사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구조활동가로서 케어에 몸담고 있는 박 전 대표. 그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일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대선판 핫키워드로 부상했죠. 이 때문에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국민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아마추어적 수법이라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맨들의 카드깡 세계를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대해 공무원 수행과 을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도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은 물론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때 올릴까 어떡할까? 지마치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 갖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폭로한 전직 공무원 A씨. 김 씨가 개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편법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 안에서 벌어진 비위 행태를 두고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영업인들은 하나같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희는 깡을 하죠, 깡. 예를 들면은 이제 평균 단가보다 많이 긁어달라고 해가지고 차액은 이제 현금으로 캐시백으로 저희가 받고. 이 관계자가 말한 진짜 카드깡은 이렇습니다. 가령 단가 100원인 물건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와 입을 맞춰 회사엔 150원으로 결제를 올리고 50원 차액은 나눠 갖는 겁니다. 개인 대 개인 거래가 많은 요즘은 거래업체와 차익을 나눌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주유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만원짜리 주유권 하나 끊어주세요. 하면은 띵을 써줍니다. 이제 10만원짜리. 그거는 중고나라나 이런 데 보면은 매물로 올려요.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면 되지.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손실죄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데 손실이 5억 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업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회계감사를 더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접대가 있을 경우 누구와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지,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인지 내용도 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깐깐해질수록 수법도 더 교묘해집니다. 제가 이제 법인카드를 긁습니다. 단체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긁고 요거를 같이 자리를 했던 사람들한테 각각 n분의 1을 돈을 받으면 한마디로 식사 자리에서 각자 계산하되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겁니다. 표면상 인원수에 맞춰 접대는 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 사이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 씨의 사적 유용 의심액은 300만 원 이상.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사실이라면 김 씨 자신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진정한 공정사회의 시작은 공직자의 양심적 행위부터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구하라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A씨는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친은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며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다는 게 A씨의 호소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초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 남동생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습니다. 이에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선박회사 측 합의금 5천만 원까지 더해져 3억 원가량의 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50년 넘게 연락 없던 남매의 모친인 B씨가 갑자기 나타나 현행법을 근거로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첫 번째가 직계비속, 두 번째가 직계존속, 그 다음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순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나 사촌인의 반계혈족에게 그 상속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망한 남동생의 경우엔 결혼도 하지 않은 데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 사망한 상태. 이에 해당 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이 유일하게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친생모 B씨의 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아온 부모가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사건이 있죠. 고 구하라 씨 생모의 파렴치한 행동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나쁜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 입법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선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데요. 이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원조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방식은 다른 법무부의 상속권 상실제도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상속권 상실제도는 자녀가 본인 사망 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나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만 합니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는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합니다. 이에 지난 13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녀가 언제 죽을지 알고 소송을 제기하냐,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방식은 해당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침이라고 법무부안을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법만으로 제2의 구하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17일 법원이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친 B씨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본 소송에서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부모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옳은 건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제2의 비트코인인 NFT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제2의 비트코인으로 이 NFT 투자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 거래액만 약 7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FT 투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NFT 투자에는 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등 NFT에 관련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좀 변호사님께서 NFT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에 좀 나노 투자가 트렌드가 되면서 NFT 투자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매우 양이 많아가지고서 오늘은 좀 투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불가 토큰의 약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 즉 한정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기존 토큰은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처럼 이제 1번 토큰과 2번 토큰 간에 이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발행하냐라고 하면 그 그림 같은 자산들은 서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 중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그림과 또 서로 모조품과는 또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특징을 만듦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NFT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체 불가한 것을 좀 가능하게 구현을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가상자산이랑 NFT의 좀 큰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또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현재 이 NFT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굉장히 논쟁거리가 좀 많았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 즉 과세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워낙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들으시기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면 법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건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발생하건 아니면 우연히 뭐 지나가다 돈을 받았건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았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다 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되면서 법인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개인들은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얻었을 때만 소득세라는 세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은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의 범위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과세가 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양도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라는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 NFT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걸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거리가 많았는데 이것이 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NFT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들의 과세 방법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런 투자 방법들이 좀 생기면서 이를 규정하는 이제 세법 규정이 또 그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세법 이외의 다른 규정들도 좀 비슷한 현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NFT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정용진이 캐릭터 제이릴가 NFT 중개 사이트인 오픈시에 38만 원에 올라와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신세계의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를 도용한 NFT 작품이 오픈시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신세계 측이 현재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오픈시에 해당 자산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신세계가 제이릴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특허법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NFT가 기존의 기업들과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에르메스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NFT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업적인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송전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또 미술계에서는 더욱 빈번한데요. 김한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그 실물 작품을 이제 스캔을 한 다음에 이것을 NFT로 발행을 하고 이를 경매하려다가 이제 유족들이 반발로 또 무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최근 이 NFT를 이용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그것도 역시 그 미술품 NFT와 가장 큰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미술품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 미술품 NFT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이라는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 즉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금액을 명확하게 좀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미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저같이 미술품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금액도 거기에 대해서 작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평가되는 금액이 몇십 배, 몇백 배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녀분들에 대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의 미술품을 고가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표현은 고가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고가인지 아닌지 자체가 판단이 워낙 어렵다 본 거니까 그것들이 일종의 자녀들을 위한 이제 부의 이전 방법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됐었는데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실 수 없는 상황도 많고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더라도 부대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NFT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접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NFT 자녀들의 NFT 미술 작품을 오픈시라는 거래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이제 그 미술 작품을 대표님이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취득 자금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적으로도 소명이 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NFT 미술 작품을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NFT가 또 미술품과 함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NFT 투자 관련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좀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 NFT 거래액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와 비례하게 NFT 먹튀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이 77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이제 NFT 먹튀 비중이 약 37%로 28억 5천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제 캐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NFT 프로젝트 운영자들이 잠적하면서 먹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경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수익 보장입니다. 이건 워낙 전형적인 또 사기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투자자들이 아직도 이런 고수익 보장에 대해서 좀 이제 쉽게 현혹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으로 떡볶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뭐 30%나 지급하겠다고 가상자산을 이제 예치하였다가 현재는 또 운영진도 사라진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또 정확히 어떤 수익 구조인지 좀 파악하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은 이제 실물 투자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이제 NFT가 이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미술품 NFT를 대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뭐 음악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NFT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자신이 이제 모르는 분야의 NFT가 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것과 뭐 비슷하겠지 이러고서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또 이제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그 NFT 말고도 이제 답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 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제 표상하는 뭐 작은 증권 비슷한 것인데 이것들을 이제 코인으로 토큰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답스와 그 NFT 두 개의 좀 차이를 좀 구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NFT는 아까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르게 이제 대체 불가능성, non fungible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사업자들은 NFT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냥 그 조각 투자에 사용되는 답스에 해당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보시고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NFT 투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엔 박소연 케어 전 대표에 대한 후속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무지막지한 폭언이나 근거 없는 루머 등 익명의 그늘 아래서 자행되는 악플을 받으면 그 누구든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되려 악용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건 사법제도의 취지를 한참 벗어나는 행동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라인 공간은 수많은 생각들, 견해와 견해가 때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거대한 언론 광장입니다. 서로 간 이견이 있다면 용인하기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아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